매주 수요일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냐 선생님이 화면 밖으로 나오시는 날이죠.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받으면은 성적표 오는 날만 기다리게 되잖아요. 짚었다가 그런 격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부터 한번 자랑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랑을 꼭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짚었다 코너에 수수수수 가득한 성적표입니다. 100% 수익의 그 주인공은 두산표일세 되겠습니다. 10일 정도 됐는데 107% 수익이 났고 다냐 선생님의 종목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무르익는 종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6월 초반 종목들 수익이 참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또 이렇게 급등한 마이크로텍 상한가 근처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3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또 도전해볼 만한 종목 보이시나요? 여기서 본다면 저는 마이크로텍 같은 거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요. 또 이제 아이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랐다 조정받는데 결국에 파이프라인 가치가 부각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강하게 회복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바로 실적입니다. 마이크로텍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수익을 내고 해서 팔았다고 해서 이 주식 버릴 주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본업이 이제 마스크 쪽으로 대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마이크로텍은 6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8월 말에 결산 보고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 올 3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수주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실적 호전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두셔야 되고 또 아이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젠 같은 경우도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고 버리는 게 아니라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방에서도 이제 계속 나왔던 게 기사 분석을 아침마다 해드리는데 오늘 유독 제일 많이 겹치는 기사가 전기차, 수소차. 아, 그렇군요. 네, 어제 마감 후 오늘 아침에 기사들을 쭉 보니까 4개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섹터는 어딜까요? 전기차, 2차 섹터. 그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느 섹터, 어떤 종목을 투자할지 나오기 때문에 기사 같은 것도 여러분들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적이 기반된 종목은 앞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맥락에서 마이크로텍 추가적으로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신 자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가장 최대 리스크이자 또 이슈라면 남북관계 얼어붙은 거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그 시장을 움츠려들게 하지만 우리 이미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맷집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학습 효과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강도를 본다면 과거 90년대, 80년대 강도보다는 지금 강도가 누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군사력이나 어떤 억지력이나 도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희박하다고 보는 건데 과거 사례도 이렇게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제일 무서웠던 게 입사하고 나서 1999년도에요. 제일 그 연평해장 터지기 전에 전 종목이 하한가까지 떨어졌던 날이 이해전이라고 처음에. 전 종목이 하한가 가는 그날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무서웠는데 이때도 결국에는 2.2%밖에 하락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때 서해 교전이 났는데도 결국에 주가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됐을 때도 결국에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그다음에 대청도 폭격이 있었던 2009년도 이때 굉장히 좀 시끄럽잖아요. 이때 역시도 주가는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그다음에 제일 컸던 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이때도 0.4% 마이너스. 개성공단 중단했을 때 2.83%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 시장의 학습 효과도 있고 우리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훼손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를 당시를 보면 실질적으로 연평해전이 발생했던 거는 그 99년 6월 15일인데 실제로 전 종목 하한가까지 떨어진 날은 6월 9일 날이라고요. 6월 9일. 이때는 뭐냐면 미리 서해안 NLL 침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때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화면을 보기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모든 게 다 시퍼렇고, 파랗고. 네. 그때 상한가 제한폭이 15%였거든요. 네. 15%인데도 온통 파래가지고 이때 참 무서웠는데 결국에 이렇게 크게 하락했지만 복원력은 빠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거는 이제 2차 연평해전 당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는 연평해전이 발생했던 거는 요 날인데 그 전에 전조준 NLL 침범이라든가 여기서 사소한 것들 이때 6월 29일 날에 장중에 7.15포인트 빠지면서 장대 음봉 나왔을 때도 이때도 쌀벌했지만 이미 금방 또 회복을 네. 하네요. 회복은 금방 되고 이때는 더 중요한 거는 99년 6월 달에는 하락폭은 크지 않았는데 이때보다 작았는데 전 종목 하한가까지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2차 때는 7%, 낙폭은 더 컸어요. 근데 이때는 오른 종목,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 학습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 대청도 포격 당시를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이 음봉이지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맥락들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또 한번 보면 천안함 피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제일 컸던 게 개성공단은 군사 무력 시위보다는 컸던 부분이 우리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타격이 직고 그렇죠. 오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밀접하게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결국에 타격은 컸지만 이때는 3% 하락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복구를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북한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지만 이건 어떤 추세적인 하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단기 돌발 악재 이벤트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그 연락사무소 폭파 이 부분이 결국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 불안함을 만들었던 가장 큰 배경은 그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저께는 100포인트 빠지고 어제는 빠진 거 바로 복구시키니까 상승폭이니까 낙폭이 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오늘 많이 빠진다면 2%까지는 감내해보자. 거기서 더 빠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 안폭이라면은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배경이 거기에 있고요. 또 2019년도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우리 시장을 본다면 2019년 8월 6일 같은 경우는 단거리 미사일 했을 때 결국에는 장중 저가 기준은 2.7%까지 빠졌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네네. 예전에는 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면 앵커들 사이에서도 룰이 있거든요. 네. 일단 속보 읽어드리고 시장이 얼마나 하락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거 지수도 체크해드리고 이게 공식적인 룰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미사일 발사하면 그냥 속보로 슉 나가지 네네. 직접적인 언급 없이 흐른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거 보면 결국에 이 상황에서 캔들을 놓고 크게 빠지면 2%인데요. 장중 저가가. 미사일 발사라는 것들을 보더라도 결국에 대부분 캔들은 음봉보다는 양봉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 이건 뭐냐면 개파락해서 시작하지만 그래? 이거는 좀 싼데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지만 결국에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컸던 게 뭐냐면 2019년 10월 2일 날 이때는 뭐냐면 ICBM이에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을 공격한다 하면서 이제 미국까지도 으르렁 됐을 때가 2.14포인트 하락해서 이제 장중에 하락했던 부분이고 이때는 종가가 최저가를 쌀벌했습니다. 하락폭은 2.14였지만 종가가 최저가인 음봉이 나오니까 이때는 굉장히 쌀벌했거든요. 하지만 이때도 역시 바로 반발력은 복원력은 빠르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하도 여기서 미사일에 당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거는 미사일에 당하니까 포를 쐈을 때는 꿈쩍 안 해요. 방사포라든가 이런 거 쐈을 때는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과거 사례를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지금 어제 어떤 연락사무소 폭파 부분은 결국에 일회성인 요인으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이게 유동성이라는 큰 물꼬를 반대로 틀어놓기에는 그 정도는 지역적이다.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염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게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도 낙폭을 다 소화하면서 코스피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0.16% 상승하고 코스닥도 소폭이지만 0.04% 상승하면서 양시장 빨간불 들어왔는데요. 지역적인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또 전망을 드려야 될 텐데 네.
큰 영향 없이 계속 우상향하겠다? 네,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셔야죠. 박스권, 우상향보다 박스권. 실적 발표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니까 어떤 이슈라든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지수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네. 돌파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제일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북한의 어떤 지금 이런 어떤 도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하는 방법일 수 있겠고 또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라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고 동생인 김여정 부부위원장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북한 내부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는 알력 다툼이 그렇죠. 뭔가 알력 있는가? 다툼일지 아니면 내부 간의 어떤 세력들의 어떤 암투일지 네. 그런 요인들은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그 본 부분이 뭐냐면 북한 역시도 코로나19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청정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동신문이라든가 기사들 나온 것들 쭉 보면 뭐 강원도 어디가 격리에서 해제됐다, 원산이 해제됐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제됐다라는 거는 결국에 북한 내에서도 코로나가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냐면 결국에 경제적인 빈곤까지 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공장도 역시 멈춰 서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협동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농장 역시도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경제 빈곤이 지금 외부 표출로 해서 이렇게 도발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결국에 북한에서 비난하는 요인은 이거잖아요. 야, 니들 남북 합의를 봤는데 니들 왜 이행을 안 하냐? 니들 대북 전단 살포 안 하기로 했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게 나왔는데 이 대북 전단 삐라 내용이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용이라고 해요. 김정은이가 형을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정세균 전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인터뷰했던 걸 보면 북한은 가장 큰 게 노동당 75주년 기념식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게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김여정이 입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경책을 썼다라고 하는 건데 특히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건 노동당 75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평양에 종합병원을 지금 급하게 이제 짓고 있는데 의료 장비가 지금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북한이 군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세워서 무력시 추가 도발을 할 것이냐. 그럼 또 시장에 네,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충격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정세균 전 통일부 장관 통일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북한도 명분 없는 건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3회를 했는데 여기를 한 다음에 포를 쏘거나 군사력 무력 시위는 하기 힘들 거다. 그다음에 조미 정상회담이죠. 트럼프하고 했던 것도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에서 주선해서 이게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력 도발을 하기 위해는 북한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입니다. 하지만 협상에서 우리가 더 좋은 요건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은 북한 편이지 미국 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이 또 코앞에 있으니까요. 11월 미국 재보선이 있는데 그 앞두고에서는 지금 많은 보는 게 이제 미사일 발사로 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시험 발사 수준 낼 수 있지만 이게 군사력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공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대외적으로 코리안 리스크라고 해서 결국에 어떤 분단 상황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조금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시킨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시장이 불안하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죠.
여기서 보더라도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수렴 추세가 될 거다, 여기서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원화 강세로 훅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이제 저가 부분을 이렇게 쭉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다시 이 가격대 위에 올라오는 방향은 나올 수 있다는, 원화가 약세로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보더라도 1230원, 여기가 1240원이거든요. 이 가격 수준까지 원화가 약세가 되더라도 결국에 이게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해야 어떤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수급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외환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북한의 위협이 결국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작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큰 악재가 되고 어떤 주가 상승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악재로 나온다면 우리가 주목할 거는 환율 부분만 지켜보면 된다. 저는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그거죠. 방산주는 안 보시겠네요. 저는 테마주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방산주들이 굉장히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데요. 먹을 땐 되게 좋습니다. 근데 불나방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방산주들이 뭐가 문제냐면 방산주에서도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실적이 나오니까 저는 나쁘진 않다고 해요. 그러면은 유명한 종목은 빅텍이나 스페코나 솔트웍스. 자, 이런 것들은 저는 손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한번 물려서 고생하면 그 본전 올 때까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속이 썩어 문드러지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를 접근하신 대로 저는 실적이 되는 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우리가 실적 시즌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 계속 실적주 보자, 실적주 보자. 6월 내내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업종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만 따로 골라서 봐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업황이 개선되면 당연히 소속된 기업체들 좋아지잖아요. 네. 큰 틀은 업황을 먼저 보시면 돼요. 업황을 보고 그 업황이 개선되는 그 산업에 속하는 기업체들 골라서 보자. 당연히 실적 좋아지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올해는 우리는 게임주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게임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산업의 확장성이 될 수 있다. 대신에 저는 NC소프트라든가 W게임 이런 쪽을 언급을 안 드렸어요. 먹을 게 없어서. 왜냐하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뭐죠? 중소형 게임사. 자, 그럼 지금 뒤에 차트가 나가 있는데요. 들고 오신 종목이 무슨 종목일까요? 지금 이거는 주프터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얘는 이뮨메드 지분 투자했기 때문에 테마는 이뮨메드로 엮일 수 있다라고 했는 요날이거든요. 네, 힌트가 나갔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종목명. 뭐냐면 네. 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적자를 보다가 흑자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릴게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적자를 보다가 매출이 지금 3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00% 증가한다고요. 자, 실적이 이렇게 증가되니까 주가는 이미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한번 이걸 보여드릴까요? 근데 조이시티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부담스러울까요? 월봉으로 보니까 또 48,200원까지 갔던 네네.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갖게 그다음에 되네요. 지금 이제 게임주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으면 또 김 부장, 이 부장도 아니고 또 소 부장이 있죠. 소 부장이 이렇게 보면 지금 같은 게 실적 개선, 얘 같은 거는 그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기사를 보면 얘도 이제 소부장이거든요. 아이원스. 네. 근데 지금 얘는 거래 많지 않아서요. 이거는 여러분들 따라잡으면 물리세 차근차근 모아놓은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 쪽이에요. 자, 실적이 아주 좋았을 때는 3만 원까지 갔다 왔죠.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실적 회사에서는 실적 어나운스먼트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에서 아직 네. 검은색으로 돌아선 건 네. 확인이 안 되네요. 실적이 굉장히 적어요. 그 보면 외형이라든가 이익률이 10분의 1로 줄잖아요. 작년까지. 그러면 여기서 뭘 보시냐면은 대표이사 기사 인터뷰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올해 영업이익은 100억대 이상 기대한다라고 대표이사가 언급했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2019년도는 10억이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100억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고 결국에 그 대표이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100% 달성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설사 50%만 되더라도 이거는 영업이익은 5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요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이 불안하고 어찌할지 모른다면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기업들의 주가는 실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치고 가는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저는 겁나서 못 잡습니다. 그럼 차라리 올라갈 준비가 됐고 올라갈 명분이 있는 실적 개선 그런 기업체들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저가에 모아나간다면 이게 오히려 따라다니는 매매보다 더 쉽게 내 계좌 수익을 불릴 수 있는 내 계좌를 비만 계좌로 만들어서 고민돼가지고 이제는 나도 내 계좌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 제발, 여러분들 네, 꿈꿔볼게요. 그렇죠. 해보시는 게 이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저는 너무 못 먹은 계좌여가지고 바짝 말라 있는데 우리 선생님 따라서 주포딱 계속 시청을 하며 어느 순간 제 계좌도 비만이 돼 있으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2개 알려주셨는데요. 두 종목의 공통점은 실적이 밑바탕 된다는 거 확인시켜드리면서 중소형 게임주 안에선 조이시티 말씀해 주셨고 소부장 종목에서는 아이원스까지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2개 고맙습니다. 단연 선생님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